안녕하세요. TV를 말하되 오원근입니다. 지난 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소위원회는 MBC 뉴스데스크의 6월 8일 보도 입에 쏙 동물 배설물까지 먹인 이모 부부 기사가 방송심의 규정 어린이 학대 사건 보도 등 조항을 위반했는지 심의했습니다. 방송심의 소위원회 윤성옥 위원은 이 기사는 제목부터 입에 쏙이라는 표현을 따옴표 달아 보도했다. 피아동이 멍들고 힘없이 쓰러지는 모습을 여러 번 노출했고 피아동의 알몸을 보도해 2차 가해까지 했다. 죽은 아이의 인권조차 보호하지 않는 것에 대한 법정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뉴스는 사건에 대해 보도할 때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보도를 통해 사실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촉구하는 뉴스의 기능과 관계없이 자극적인 소재로 흥미를 불러일으켜 뉴스가 소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이번 아동학대 범죄는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하더라도 사망한 아동에게 가해진 잔혹한 학대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여준 것은 방송심의 소위원회 지적대로 지나치게 직접적이고 자극적이었습니다. 뉴스 보도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언론사의 반성과 자정 노력이 시급합니다. TV를 말하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아직 진정되지 않고 있지만 이제는 위드 코로나를 준비해야 할 때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달 말이면 전 국민의 7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다음 달부터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9월 27일 CJB 뉴스에서도 매일 확진자 수를 세며 유행 차단에 골몰하고 있지만 이제는 언젠가 선택해야 할 위드 코로나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는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이날 뉴스에 따르면 지난 주말 청주에서 2명이 코로나 확진 이후 목숨을 잃었는데 60대 초반의 사망자는 예방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40대 사망자는 1차 예방 접종은 했지만 이미 감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뉴스는 표면적으로 고위험군으로 보기 힘든 이들이 사망한 이유는 기저질환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투석을 받는 환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다른 기저질환자보다 5배가량 사망률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류마티스성 관절염 등 이른바 자가면역 질환으로 스테로이드 같은 면역 억제제를 복용 중인 사람이나 간경화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는 이런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를 통해 치명률을 낮추는 것이 위드 코로나의 핵심인데 올해 초 예방 백신 접종 순위를 정할 때 이들이 1순위가 아니라 2순위로 밀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스 보도대로라면 방역당국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뜻인데 정작 뉴스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방역당국의 입장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확실한 정보로 방역당국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거나 불필요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게 보도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주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열려 방역에 대한 불안을 높이고 있습니다. 9월 23일에는 청주 산업단지 내 SPC 삼립 공장 앞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250명의 노조원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CJB 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를 전후해 현행 거리두기 단계 집회 제한 인원인 49명을 훌쩍 넘은 인원이 모였지만 청주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시각은 저녁 6시가 넘었다고 합니다. 행정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강제 해산을 요구할 명분도 없었습니다. 뉴스는 청주시가 8시간이 넘도록 방역수칙 위반 사항을 방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30일에도 대규모 집회가 강행되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집회가 예고된 오후 2시를 기해 민주노총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도로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집회 참여 인원이 경찰이 예상했던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일대 8차선 도로의 2개 차선의 통행이 차단되었습니다.
곳곳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이 세 차례 해산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집회가 시작된 뒤 2시간쯤 후부터는 강제 해산을 시도했지만 이 역시 강한 반발로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집회 일정이 모두 끝난 뒤 노조원들이 자진 해산하는 모양새로 마무리되었고 검거 인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뉴스는 말뿐인 엄정 대응이라고 지적합니다. CJB 뉴스는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대규모 집회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행정당국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이 확산될 위험성과 시민들의 불안감을 생각하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보도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노동자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집회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보도는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한 지적과는 별개로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9월 28일에는 충북선 고속화 사업 노선을 놓고 충주 지역의 한 종중을 중심으로 반대운동이 거세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안동권시 종중과 시민들로 구성된 충북선 고속화 사업 비상대책위는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충주시청까지 상여 행렬을 벌인 데 이어 삭발시까지 강행하며 결사반대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동부우회도로 건설로 가뜩이나 흉물로 변한 광명산에 교각철도가 놓일 경우 도시를 반토막 내고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문제가 된 노선은 충주역에서 광명산을 가로질러 동량역 쪽으로 향하는 9.5km 구간입니다. 비대위는 대안으로 북쪽으로 약 0.4km 정도 돌아오는 코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선이 조금 길어지지만 교각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보상비도 크게 줄어 약 7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름 타당성이 있는 주장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충주시는 대체 노선이 통과하는 목행, 동량, 금가면 주민들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었을 때 국토부에 노선 변경 요청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뉴스의 말미에 취재기자가 언급한 내용이 다소 석연치 않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광명산에 공원과 아파트 건설 등을 추진해 왔는데 이번 고속화 사업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한 비대위의 반발 수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관계 때문에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라면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명분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취재를 통해 명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9월 17일에는 이번 명절에 고향집과 지인들에게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 같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보는 건 어떠냐는 이색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날 뉴스에 따르면 지난 1월 제천시 한 다세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1층 배관 등이 불에 탔지만 당시 주민이 가정용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화에 성공하면서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지난해 진천군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연기가 집 전체로 퍼졌는데 화재 직후 경보기가 울려 70대 노인이 무사히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이날 뉴스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신규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를 필수로 하는 법이 개정됐고 기존 주택은 2017년 초까지 의무 설치하도록 바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전국 62%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인식이 부족하고 설치를 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권장하기 위해 명절 선물로 하자는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우리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계 당국에서도 법률과 제도의 보완을 통해 설치율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어떤 큰 사건이나 사태가 벌어지면 우리를 압도하는 당혹감으로 인해 현실감이 떨어지기 마련이죠. 코로나19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현재
우리의 일상이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처음 보고된 지도 벌써 700일 정도가 흘렀습니다. 코로나19라는 말이 처음 뉴스 전파를 탔을 때 우리는 그다지 현실감을 느끼기 어려웠었죠. 하지만 그로부터 700일이 가까워진 현재 마스크를 쓰지 않고 거리를 누비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언제든 만나고 매일 학교와 직장을 오갔던 우리의 일상이 마치 먼 과거의 일처럼 아득해졌습니다. 일상은 적막해졌고 소란스러운 어느 순간들은 그리운 추억이 돼버렸습니다. 오히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얼굴들이 낯설어졌고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던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일상은 2년 전의 그것과는 너무나 달라져 버렸죠. 지난 9월 19일에 방송된 테마 스페셜 코로나 D+645는 2020년 2월 18일 대구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방역과 치료에 전념하면서 감염병 유행에 성공적으로 대처해온 대구시 의료진을 재조명해 주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코로나19의 공포를 몸소 체험하면서도 이 사태를 현장에서 대응해야 하는 의료진에 대해서는 관심을 집중할 여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렇게 위험률이 높은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막는 일이죠. 왜냐하면 의료인이 감염되면 곧 환자에게 전파되고 그것이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진다면 환자를 치료할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염병 유행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일인데요.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될 조짐을 보였을 때 거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그 이상의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대구시 의료진의 합리적인 대처 덕분이었습니다. 테마 스페셜 코로나 D+645는 대구시 의료진의 개인 인터뷰를 통해 당시 긴급했던 순간순간의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의료진의 소명의식의 무게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담아주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한국의 성공적인 방역 결과에만 집중되어 있었던 시청자들의 시선을 대구의 의료진의 활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의 성공적인 방역을 뜻하는 K-방역에 대해서는 자주 덮여왔지만 코로나19가 처음 대구 지역에서 확산 조짐을 보였을 때 그것이 빠른 시일 안에 진정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대구 의료진의 활약 덕택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구시의 성공적인 방역 체계를 뜻하는 D방역은 새롭게 조명될 가치가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K방역의 성공을 이끈 D방역이 어떻게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는지를 잘 조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되는 점은 치료와 방역에 집중하느라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 대응해가는 과정을 남길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대구시 의사회가 코로나19 백서를 발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백서는 대구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엄청난 의료 재난 사태를 겪고 있던 가운데 6천여 명의 대구 의료진이 그동안 어떤 판단을 했고 어떤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한 권의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19년 11월 17일 중국에서 최초로 감염이 보고된 이후 2020년 1월 20일 한국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했죠. 그 이후 2월 18일 대구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직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언한 이래 2021년 8월 국내 감염자 20만 명, 세계 감염자 2억 명을 기록하고 있는 현재까지 3kg나 되는 무게의 방호복을 입고 감염병과 사투를 벌이는 것이 일상이 된 간호사, 그리고 백신과 치료제를 만드느라 고군분투하는 와중에 시시각각 방역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아야 하는 의료진의 곤혹 등은 앞으로 또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감염병 유행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기록되어야만 하는 일들입니다. 이 역시 뉴노멀의 시대에
우리가 직면해야 할 의료 사태이기 때문입니다. 감염병은 나만 조심한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인류 모두가 조심해야만 방역에 성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 팬데믹은 전 세계 연대의 중요성을 잘 알려주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마스크가 부족한 국가에 무상으로 마스크를 나눠주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제 코로나19도 점차 우리의 일상과 함께하는 위드 코로나 단계로 옮겨가고 있는데요. 유럽의 여러 국가와 싱가포르에 이어 일본도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서 지난 10월 1일 긴급 사태를 해제하고 코로나와 함께하는 일상을 시작하겠다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 방역 체계로 전환했습니다. 지난 4월 초부터 수도인 도쿄와 19개 광역지역 등의 긴급 사태가 적용되어 왔었는데요. 약 반년 만에 이것이 모두 풀린 겁니다. 일본 정부는 신규 확진자 감소세와 백신 접종률 상승을 바탕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요. 한 달여 전에는 신규 확진자가 약 2만 명을 넘어섰지만 최근 감소세를 보이면서 1,000명으로 떨어졌고 또 접종 완료율 약 60%를 이루면서 일상에서 금지되었던 생활을 회복해가는 단계로 전환했습니다. 최근 한국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도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 확진자가 감소할 것을 예측해서 11월 9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죠.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는 자영업자, 그리고 학교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해 기초 학력이 저하되고 있는 학생 등 일상 회복을 꿈꾸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모두가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고 큰 희생을 치러왔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지쳐있는 이 순간 의료진은 방역 최전방에서 무거운 방호복과 몇 겹의 마스크를 쓰고 버텨내는 생활을 약 700일간 지속하고 있습니다. 테마 스페셜 코로나 D+645는 코로나 팬데믹에 의한 공포로 그동안 도외시되었던 의료진의 활약을 재조명해 줌으로써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우리 주변의 다양한 저력들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TV를 말하다 플러스 시민 미디어 비평단의 조경미입니다. 오늘은 S언론사에서 지난 9월에 보도한 출근 후 취업 준비, 업무 없는 독서실 인턴 기사를 통해 현재의 청년 체험 인턴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은 청년의 날이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는 송곳처럼 부모 세대의 가슴을 찔러온다고 말하며 청년들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것뿐 아니라 정부가 청년들을 결코 홀로 두지 않겠다 약속했는데요. 이처럼 청년 일자리 문제가 워낙 큰 문제이다 보니 정부 또한 금년 3조 9천억 원에서 내년도 일자리 예산 5조 5천억 원으로 지속적인 청년 일자리 예산의 확대야 다양한 청년 취업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또한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 취업 경쟁에서 자신을 돋보이게 해줄 다양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스펙이라는 단어입니다. 사회학자 엄기호는 자신의 저서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니란 말인가에서 처음에는 학벌과 학점, 영어 성적으로 시작된 취업 스펙 3종이 이제는 자격증과 회의 연수를 포함한 5종 세트를 넘어 외모관리, 성형까지 포함하는 7종 세트로 스펙의 요구 범위가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스펙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한 청년들의 노력은 현재의 청년 체험형 인턴 제도의 높은 참여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청년 체험형 인턴 제도는 청년들에게 직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이를 통해 직무 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로 추후 관련기관 취업 시 가산점이 주어지는 등 장점이 많아 청년들이 선호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한 취업 사이트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취업을 위한 필수 스펙 중 인턴 경력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취업 조건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인식 속에서 청년들은 취업을 위해 청년 인턴에 도전합니다.
그러나 최근 이런 청년 체험형 인턴 제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되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짧은 기간 근무하는 인턴 제도의 특성으로 인해 세세한 직무 교육이 이뤄져야만 수행이 가능한 부서의 고유 업무를 맡기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직무 현장에서 인턴들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한정적이고 남은 시간 사무실에서 취업을 위한 공부를 하며 시간을 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사는 이런 인턴들을 아울러 독서실 인턴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독서실 인턴이라는 단어의 탄생이 어쩌면 자기 개발하는 청년 전사들의 노력을 잉여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청년 당사자에게는 직무 능력 향상과 기관 입장에서는 잠재적 인적 자원 개발을 통해 추후 기관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체험형 인턴 제도가 현재는 불십잡의 양산이 되어버린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우리 사회가 체험형 인턴 제도를 단순히 청년 고용률을 높이는 단기 일자리, 기업의 경영 지표를 높이는 척도로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직무 경험 및 학습의 시간으로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사는 마지막에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문제 해결성 과제 수행, 멘토링 프로그램 등 체험형 인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단순히 다양한 방안 강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시행을 통해서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청년 체험형 인턴 제도의 성공적인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온 세상의 시간이 멈춘 듯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사이 어느새 계절은 가을을 지나 겨울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작년과 같이 단풍도 낙엽도 즐기지 못한 허전한 가을이 되어버렸지만 단계적으로나마 일상을 서서히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찬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 만큼 올 겨울 아름다운 설산에서 많은 사람과 함께 철경을 즐기는 제 모습을 조심스럽게 상상해 봅니다. 10월 TV를 말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11월 세 번째 토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